이제는 강한 달러가 아니라 비싼 달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달러 이외의 대체 자산의 중요성은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금 다음으로 올라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유동성 소멸로 해석을 하는데 유동성 이동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향방이 엔화로 복귀한다 하기보다는 금, 비트코인까지 새로운 피난처를 탐색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금과 은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바통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늘 토요일마다 우리 크롱님들과 시장의 상황을 심도 깊게 분석을 하고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그린란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있었다가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다행히 일정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 기대만큼 속 시원하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하시고 차라리 비트코인 말고 다른 자산에 투자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크롱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구조 전환점이고 결국은 이 구조 전환이 완성되고 나면은 다른 자산들보다 더 월등하게 상승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 요인들은 무엇이고 이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성장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도만 소식 전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트렌드 2026 신간을 발간을 했는데요. 책 출간 기념회가 2월 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은 올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뉴스라고 하는 특정한 헤드라인에 쏟고 있지만 사실 이 뉴스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시그널을 주목해야 되고 그 시그널 너머에 더 웅장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는 단순한 영토 거래나 관세 싸움이 아닙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미국과 이에 저항하는 글로벌 자본의 마지막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어떤 위용을 발휘하게 될지,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될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같이 점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주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난주, 즉 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변화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시장 구조 법안이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시장이 규제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등했던 가격이 다시 하락 국면을 보였죠. 거기다가 트럼프 관세 판결도 판결이 난다 이야기를 했지만 1월 20일까지도 발표가 나지 않으면서 역시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린란드발 갈등인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90K를 하회해서 87K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90K를 뚫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린란드 관세 이슈가 완전히 해결될 것인지 그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요. 이와 더불어서 같이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란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일본은행 금리 결정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결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것인지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린란드 관세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이 큰 범위에서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즉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본인들의 영토를 내주게 됐을 때는 앞으로 미국이 어떤 행동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을 유럽이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총 8개 국가가 군대를 그린란드에 파견하겠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몇 명의 인원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10% 더 때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바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린란드를 그렇게 가지고 갔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럽 전반적인 국가와 불협화음을 만들게 됩니다. 즉, 전 세계의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유럽에서 들고 있는 채권들을 만약에 다 매도해버리게 됐을 때는 미국 채권 수요 자체도 급감하게 되고 결국 이 결과로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타코다. 즉 본인이 불리하면 도망친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타코가 더 좋았던 겁니다. 2월 1일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산시장 가격이 하루 사이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서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런 부분들은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의 미국의 팽창 전략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달러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강한 달러가 아니라 비싼 달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그린란드 관세가 보여주는 것은 달러는 이제 사용료가 붙는 통화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메시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달러 쓸래?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달러를 쓰기 싫다? 그러면은 관세를 10에서 25%를 내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즉 달러가 정치적 조건부 통화로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중국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달러를 계속 쓰게 됐을 때는 미국 정책의 종속이 되어서 정책의 자율성이 상실되게 되고 달러를 안 쓰게 되면은 관세와 금융 제재를 막기 때문에 단기 비용이 급증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달러 사용의 비용은 급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점점 더 달러 이외의 통화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대체 자산의 중요성은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이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은 금 대비로 저평가된 국면에 있으면서 금 다음으로 올라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가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통화 수단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란 정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1979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태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갈등 자체는 일단은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만류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거기다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군사적인 카드를 꺼내들게 될 때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하겠다. 또 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서로의 이 갈등 자체가 더 높아지고 결국은 유가의 급등을 초래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봉합 국면에 있지만 불확실성이 역시나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국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이란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정부 시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USDT의 사용량과 비트코인의 거래량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리알화가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대체 자산을 선택하는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규모 자체는 국지적인 수준이고 글로벌 수급이나 이 구조를 흔들 만한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중요한 국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는 이 달러 제재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알화 폭락에 따른 비트코인과 USDT 사용 증가는 국지적일 수 있지만 숨은 구조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이면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달러와 스위프트 시스템의 무기화 전략이 있고요. 결국은 이란 국민들이 달러의 접근이 차단되면서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 저장 수단들이 필요하게 됐다는 건데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자산으로 결국은 비트코인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현재 이란은 달러 시스템 밖에서 살아남기의 실험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그린란드 이슈나 이란 이슈 자체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앞서 두 가지 이슈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수십 년간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글로벌 저금리 자금의 핵심 공급원이었습니다. 즉 유동성에 굉장히 중요한 창구로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식과 암호화폐를 비롯한 위험자산 랠리에 보이지 않는 연료 역할을 차지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은 이 동력들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가파르는 랠리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금리 정책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될, 즉 글로벌 유동성 자체를 바꾸는 장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금리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12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금리 결정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점에 무게감이 월등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 있습니다.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성장률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면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1분기 지나서 2분기에는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조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발표 전에도 일본 2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유동성 소멸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유동성 이동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폭락했던 그 구조가 아니라 이 자금들이 더 많은 자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엔화의 투자 대상이 미국 주식과 채권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은 글로벌 멀티에셋으로 분산이 되고 있고 청산 효과가 특정 시장의 폭락을 가지고 왔다면은 이제는 전 자산군에서 동시에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향방이 엔화로 복귀한다 하기보다는 이제 엔화가 새로운 피난처를 탐색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단기채, MMF, 그리고 금, 비트코인까지 많은 자산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동성의 구조적인 이동을 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서 리스크로 보고 있는 요인들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여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기조들이 현재 어디에서 가장 도드라진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 금입니다. 금과 은이 가장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고 특히 은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현재 전체 이 자산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금 다음으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까지 꺾고 올라온 거죠.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먼저 상승 랠리를 했다는 겁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금속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한 대체 자산으로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그 자산들을 모아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금과 연동되어 있는 토큰을 살 수 있는데요. 팍스 골드라든지 테더 골드 같은 PAXG나 XAUT 같은 이 두 가지 토큰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금을 연동해서 올 초부터 해서 급등하는 움직임들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일본 기준으로도 주봉 기준으로도 모두 다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추격 매수는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 해지 자산으로서 향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 포함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은 금과 은 다음 순위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시장에서는 언제나 고평가된 자산이 아니라 저평가된 자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과 은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바통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로서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금 대비로 마이너스 2.16 표준 편차, 즉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RSI 상으로 봤을 때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 대비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국은 중장기 관점에서 기관들은 이 괴리, 즉 다이버전스를 좁히는 방향으로 베팅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과 은 다음은 비트코인이다. 이 내러티브들이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시장은 우리의 기대에 맞게 그 같은 속도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표 보시면은 금 다음으로 실버가 2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투자 전략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헤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기관의 인내심을 배워라. 즉 우리는 기관들처럼 투자를 하는 전략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관은 꾸준하게, 즉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 한번 살펴봤을 때, 그리고 블랙락의 IBIT의 추이를 봤을 때도 꾸준하게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자본은 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경량화해서 코인을 1티어, 2티어, 3티어로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즉 1티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든든한 장기적으로 보유할 자산을 의미하고요. 2티어는 1티어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성장성을 같이 가미했을 때 장기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럼 마지막 3티어는 어떤 코인일까요? 경쟁력이 다른 코인 대비 떨어지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현재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퇴장해야 되는 코인들입니다. 그러면은 1티어와 2티어는 매집 전략을 가져가고 3티어는 점진적으로 철수를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에 뭔가 빠르게 움직여서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단기 반등 구간과 과열 구간을 이용해서 이 전략들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똑같이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전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전략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의 포트폴리오를 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떤 구간에서 어떤 코인을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를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린란드발 갈등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앞으로 달러의 입지는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구간들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체 자산을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기관들은 그 지점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구조적인 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구조적인 전환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만큼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기관들이 향하는 방향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월등하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 이슈 너머의 깊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차분하게 점검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